예, 안녕하세요. 북방민족이 만든 역사 제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동상은 요나라 태조 야율 아보기의 동상입니다. 이제 북방민족 3000년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이제 고구려 발해를 지나서 고려, 조선, 그러니까 1000년이 되겠죠. 이 기간 동안에 이른바 요금원청이라고 하는 북방민족이 동아시아의 역사를 주도하는 북방민족 1000년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이들은 이제 몽골과 만주 지역을 터전으로 삼아서 북중국을 지배하는 이원체제를 갖게 되죠. 그 가운데 원나라와 청나라는 중국 전체를 지배하는, 그래서 이것을 정복왕조라고 합니다. 손문이 신해혁명을 일으킬 때 신해혁명의 깃발이 뭐였느냐? 멸만흥한, 만주족을 멸망시키고 한족을 흥하게 한다. 그들은 사실 요금원청을 오랑캐라고 했지 자국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자국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도 그냥 당연히 거란하면 중국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란은 중국사가 아닙니다. 북방민족이죠. 우리와 역사가 겹치는 거죠. 왜? 우리가 솔직히 예를 들어 중국이 거란한테 지배를 당했는데 그걸 중국사로 본다면 우리 거란한테 무릎 꿇었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황제국으로. 그러면 거란도 우리 역사죠. 예를 든다면. 자, 그래서 역사를 크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고려시대를 중기 후기로 난다면 전기에 북방을 지배했던, 북방을 주도했던 것은 거란족과 당항족이 있습니다. 탕쿠트라고 하는데요. 이 두 종족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거란족은 유목계 정복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 목엽산, 우리 거란사 1강, 2강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거란의 발상지가 되겠죠. 거란의 발상지. 여기서 거란족은 5단계의 발전 단계를 걷습니다. 그래서 이 우문선배 일파며 고막해와 같은 뿌리였다가 고막해와 분리가 된 후에 해족은 우리가 말하는 해금의 원조 해족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거란족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6세기경 거란 8부가 등장을 했고, 이제 이들이 이제 수나라쯤 되면, 우리 고구려 말기쯤 되면 이제 불화견맹, 요련시, 그 다음에 대하시 8부가 되죠. 그 중간에 이들은 고구려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당나라에 건너가서 송막도독부로 편입이 됐죠. 자, 이때 이제 요련시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련 8부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대하 8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거란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907년에 거란이 건국되고 916년에 황제를 칭하게 되죠. 자, 이것이 거란의 발전 단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거란사를 하면서 7부, 8부 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한 12부쯤 되면 이제 요 나라와 고려와 거란의 전쟁이 다뤄지게 됩니다. 아마 그때쯤 되면 지금 현재 KBS 사극인 고려 거란 전쟁이 가장 치열했던 아마 그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양규가 등장할 때니까 고려와 거란의 2차 전쟁에 가장 위대했던 이제 양규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앞쪽에 거란사를 공부하게 되면 고려 거란 전쟁이 아주 무지 재밌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당항족은 탕쿠트족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세운 나라가 서하입니다. 서하는 당시 거란, 고려, 송, 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나라의 4강 체제이면서 또 하나는 이 티벳. 사실 이 티벳은 당나라 때는 엄청나게 이 동아시아 역사를 주도했지만 당나라 이후에는 이제 분열이 돼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하, 고려, 북송 이것을 우리는 제3기 4강 체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거란이 주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거란의 오경제는 발해의 오경제, 그 다음에 고구려의 오부제, 부여의 오부제, 그리고 고조선의 사만 오가 체제의 그런 정치적 제도가 계승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방민족의 지방 분권형 다종족 연합국가의 틀을 우리가 이 요나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황족은 티벳계 강족, 오늘날 티벳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종족 연합이 바로 하나가 강족이었거든요. 그래서 티벳계 강족이 세운 유목왕조고요. 지금도 서하의 흥경에 가면 여기가 이제 영하라고 부르는데 영하성의 은천입니다. 은천에 가면 암각화도 많이 볼 수 있지만 바로 서하의 수도와 그 서하 왕들의 황제들의 무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하가 그래서 이 서하, 북송, 고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금으로 바뀌고 남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남성, 서하, 남성 그다음에 여기 금, 서하, 고려 이 네 개 나라가 다 누구한테 무릎을 꿇게 되느냐? 바로 몽골한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하는 몽골한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고려 중기는 이제 여진족이 주도를 합니다. 여진족을 세운 금태조 아구타는 신라계 인물이죠. 오늘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여진족은 발해 건국의 한 축입니다. 고구려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부종족이면서 발해 건국의 한 축이 되죠. 그래서 이들을 주도한 게 허왕부죠. 그리고 그 허왕부는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 걸사비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때 이제 만주족의 걸사비우와 걸걸중상이 있었는데 걸걸중상은 고구려계고 걸사비우는 바로 이 말갈계죠. 그들이 발해를 건국하는 한 축이었고, 이제 거란 시대가 오면 숙여진, 생여진으로, 숙여진은 거란의 직접 지배를 받는데 생여진은 직접 지배에서 벗어난 지역, 바로 여기 생여진에서 신라계 여진 완안부가 성장을 해서 바로 여진족을 통합해서 국가를 세우게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진족, 만주족들은 하나의 종족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종족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 동북공정의 핵심 역할을 했던 손진기가 동북민족 원류란 책을 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은 만주족의 원류를 세 갈래로 봅니다. 하나는 숙신, 우리가 주신, 조선이라고 부르는 숙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음루. 그 다음에 옥저. 우리 역사에서 옥저는 당연히 우리 역사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왜 만주족은 빼냐? 바로 만주족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세력이 바로 또 옥저입니다. 그래서 물길이나 말갈이 와지, 그래서 숲이란 뜻이거든요. 숲. 자, 그래서 숙신, 음루, 옥저의 연합으로 서서 융합을 해서 여진족이 곧 만주족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래서 만주족은 하나의 계통이 줄지어서 온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북방민족의 연합들이 형성돼서 뭉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진족들은 거란의 내분으로, 사실은 고려와 거란 전쟁이 평화조약으로 끝이 내면서 더 이상 거란은 고려를 침략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거란은 내분에 휩싸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여진족들이 주변 몽골계라든지 거란과 고려와의 무역을 통해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거란과 고려는 그 여진족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바로 이곳에 윤관이 구성을 쌓았지만 결국에 이 구성을 돌려주게 되죠. 그러면서 여진족들이 급속히 성장을 하면서 1115년에 금나라를 건국하게 되고, 1125년에는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래서 그 멸망한 요나라는 서쪽으로 이주를 하면서 서요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그 요나라의 이름이었던 키탄이 드디어 오늘날 중국을 상징하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캐세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127년에 북송까지 멸망하면서 이때 고려의 신속을 요구하게 되고, 이때 고려에서는 묘청이 금나라는 고구려의 한 부족으로서 우리는 고구려의 정통이고, 그래서 금나라를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금나라를 정벌하고 고구려의 땅을 되찾으면 주변 국가들이 모두 고려에 무릎을 꿇는다 하면서 서경천도를 이렇게 주장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바로 금나라입니다. 그래서 금나라는 몽골한테 멸망하기 전까지 동아시아의 역사를 주도했던 사강체제의 마지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원나라가 이 지역을 완벽하게 하나의 중앙 집권적 제국으로 통일하면서 이제 사강체제는 바로 분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려 후기는 몽골의 시대입니다. 몽골.
몽골은 정식 국호가 아흐 몽골 올로스입니다. 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지배하게 한 이름이고 그들이 하늘에 천재를 지거나 로마의 교황한테 편지를 보낼 때는 항상 몽골 말로 아흐 몽골 올로스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아흐는 뭐냐? 아흐는 크다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어우 이런 뜻입니다. 어우. 그 다음에 몽골은 거룩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몽자가 높다는 뜻이거든요. 골은 땅이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고을이라고 부르죠. 고을. 그래서 몽골. 그래서 몽골 오로스는 여럿,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이 여럿이에요. 여럿이. 요롯. 그래서 대몽골, 그러니까 아흐 몽골 올로스. 이것도 정식으로 아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원이라고 자꾸만 부르는 것은 중국화돼서 그런 거예요. 중국화돼서. 정식 이름은 몽골 제국입니다. 아흐 몽골 올로스. 이렇게. 자, 몽골의 발전은 이렇게 처음에 이 북쪽에 정말 보잘것없는 쉬리라고 하는 조그만 부족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훗날 이제 당나라 시대를 지나면 이제 조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조박이라고 보이죠? 조박. 큰 이름은 타타르, 달단이라고 하지만 이때는 이제 조복. 그러다가 이제 몽골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몽골한 말도 한자로 쓰면 무지몽매하고 썩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몽고는 한자로 이렇게 써도 우리가 부를 때는 항상 몽골로. 그래서 함목흑이라고 하는데 뜻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날 니르온 몽골과 질렬열근 몽골의 연합으로 칭기스칸의 몽골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몽골이 등장하고 이제 이 몽골은 세계 제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몽골은 유라시아에 걸쳐서 오늘날 킵차크, 그 다음에 이란 지역의 일칸국까지 포함하는 유라시아 세계 제국을 건설하고 이 몽골의 역할은 항상 침략이라는 이름으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몽골이 동유럽을 쳤으니까 그때 동유럽에서는 몽골의 침략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바로 황화, 누런 재앙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사실은 이 몽골은 동서 문명의 교류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세계가 하나의 세계로, 그래서 하나의 세계가 되는 것은 두 길이 있었는데 하나는 육지에서 몽골이 만든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마젤란이 배를 타고 바다의 길을 열으면서 드디어 세계가 하나 된 겁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세계가 된 것이 아니라요. 몽골에 의해서 동서 문명이 교류가 됐고 동아시아에서는 유목민족이 최초로 남쪽까지 완벽하게 지배하는 통일 제국을 이루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최초의 통일 제국이고 또 이때 티벳의 불교,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하면 주로 이 북중국과 우리 고려, 일본에 우리 한국에 있는 대승불교, 그 다음에 오늘 미얀마나 태국에 있는 소승불교만 생각하는데 이때 티벳이 이 몽골의 국교로 성장을 하면서 세계 종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3대 교파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대승불교, 그 다음에 소승불교, 티벳불교, 그리고 원나라는 이 티벳불교를 받아들이면서 티벳불교의 수장을 종교적 스승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공시관계라고 그래요. 정치적으로는 몽골의 데칸이 세계를 지배하지만 종교적으로는 티벳불교의 수장이 지배하는 이 구조, 마치 교황과 같은, 그리고 그 영향력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티벳불교의 그 뿌리가 연결돼서 오늘날 인도에 있는 달라이라마로 연결되는 이 티벳불교의 성장과 영향력은 몽골에서 시작됐다.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나라 그 이후에 만주족을 이해할 때 티벳불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관계를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몽골이 동아시아 지배체제가 깨졌을 때 그들이 역사로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나라 이름이 있었어요. 그냥 아흐 몽골 올로스. 그런데 그때 고려의 최영이 요동정벌을 하면서 북원과 연합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나라 이름을 북쪽에 있는 원이다. 그래서 북원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 이름은 아흐 몽골 올로스고, 그리고 우리 고려가 불렀던 이름이 북원이고, 그 다음에 중국은 절대로 여기를 북원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북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북로들이 남기고 간 자식들, 명나라에 남아있었겠죠. 그들을 엄청나게 차별하고 억압했는데 그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호로자식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호로자식 또 만나죠. 우리가 드라마 연인에서 보듯이 청나라 만주족에 끌려갔다
온 사람을 또 우리가 호로 자식이라고 부르죠. 호로. 바로 호로가 바로 이때 북원을 뜻하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에서 이 북원으로 갔던 사신들이 남긴 이런 기록들을 북로일기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때 북원은 크게 두 개의 세력이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와랄부, 하나는 달단부. 그래서 달단을 타타르라고 부르고 와랄을 오이라트라고 부릅니다. 오이라트와 타타르는 몽골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냐를 싸움을 했고, 그 당시 오이라트는 그 원의, 그러니까 아흐-몽골 올로스의 정통성을 티베트 불교의 지배를 또는 인정을 통해서 지배를 받으려고 했고, 나중에 만주족이 들어오니까 만주족과 또 이 중국을 지배하는 정통성이 북원에 있느냐 만주족에 있느냐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부분이 오늘 하게 되는 아마 거의 마지막 부분 같습니다. 자, 그때 당시 이제 몽골이 이제 북쪽으로 가면서 중국에서는 이 지금 사막이 있는 이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몽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잘못했습니다. 자, 바꾸겠습니다. 이 막북에 있는 몽골들을 우리가 칼카 몽골이라고 부르고요. 이 서쪽에 있는 것을 오이라트, 와랄이라고 부르고 있고, 동쪽에 여기를 타타르. 그러니까 요거 바꿔야 됩니다. 막북은 칼카, 그 다음에 막서몽골은 오이라트. 그래서 오이라트와 타타르가 이 아흐-몽골 올로스의 주도권을 놓고 싸웠는데, 그 주도권의 핵심은 바로 티벳이었습니다. 티벳의 종교적 수장인 달라이라마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원나라, 그러니까 쿠빌라이가 통일했던 그 아흐-몽골 올로스의 정통성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티베트 불교를 끌어안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바로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 때의 주요한 북방 정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조선 후기에 오면 이제 만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만주족과 준가르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만주족은 최후의 수렵 정복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요 나라가 유목 왕조였다면 여진은 수렵, 그다음에 몽골이 유목, 그다음에 청나라 만주족은 수렵 왕조입니다. 자, 그래서 후금을 세운 아이신교로 누르하치, 정식 이름은 아이신교로가 아니고 아세교로인데 어떻게 보니까 아이신이 됐어요. 왜냐하면 새 신자를 신으로 읽으니까. 근데 신은 새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정식으로 하는 아세, 우리 순수 말로 황금이란 뜻입니다. 아세 교로는 피부치, 그래서 결애란 말로 남아있죠. 그래서 아세 교로는 한자로 하면 금족이 되겠습니다. 누르하치 그 가문이 나중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선 후에 다 한자식으로 바꿀 때 다 금씨로 성을 바꾸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세 교로에서 오는데, 이 포고리 옹순이 옹순이란 말은 만주어로는 형님이라는 뜻입니다. 웃성님, 큰형님. 그래서 포골 이것은 이제 우리말로는 부클리는 어떤 게 있냐면 바로 그 박혁거세 이름이 붉은해죠.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닐까. 그래서 붉은 해를 가진 또는 박땅, 복구리를 밝은 땅, 박골의 큰 형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몽케라는 거 뭐냐면 몽케도 똑같은 큰 형입니다. 몽이라는 것은 몽골 할 때 몽이고요. 크다, 거룩하다. 그리고 케는 형님. 그래서 몽케 티무르는 씨름을 잘하는 영웅. 그래서 이 몽케 티무르, 그 다음에 권두, 동산, 그리고 타라, 음호, 석보, 재편고를 거쳐서 복만, 그리고 이제 복만의 아들이 이렇게 덕세고, 유천, 색장하, 기호창카인데 요 바로 기호창카가 누르하치의 할아버지가 되죠. 기호창카의 아들 가운데 여기 네 번째 탁시. 그래서 기호창카, 탁시, 누르하치로 이어지면서 오늘날 후금을 세우게 됐고, 바로 이 신빈에 가면, 예전에 신빈을 흥경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누르하치가 일어난 곳. 그래서 흥경에 가면 이렇게 누르하치 사대조와 이 가운데 또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묘제, 옛날에 황제가 오묘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칠묘제하는 것은 중국식이고, 오묘제는 예전 고예법에 의하면 오묘제가 이제 황제입니다. 그래서 황제인 4명과 뒤에 능이 있음으로써 오묘제를 만들면서 여기가 바로 영릉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이제 세계 유산이 됐지만 바로 영릉은 1930년대 조선혁명군 양세봉이 일본군을 격파했던 그 유명한 영릉가 전투, 그리고 흥경성 전투가 벌어졌던 그 역사 현장입니다. 바로 여기가 바로 후금이 일어난 곳이고요. 후금을 이제 이어서 후금이 이제 청나라를 세우게 되니까 이 부분은 깊이 하지 않고요. 요 부분만 마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오이라트와 타타르 간의 치열한 전쟁 속에 이제 이쪽에 몽골의 모든 제국들이 다 청나라한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1935년 12월 달에, 그렇죠? 그때 이제 몽골이 모두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6년 1월 달에 드디어 청나라는 아흐 만몽 올로스를 세우게 됩니다. 아흐, 크다. 만주 몽골 연합 세우면서 모든 나라에게 축하를 하러 오라고 했는데 두 나라가 안 갔죠. 바로 명나라와 조선이. 그래서 이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몽골 세력 가운데 만주족한테 무릎을 꿇지 않은, 그때 당시 이제 징기스칸의 깃발과 그 이후에 그 도장으로 썼던 이것을 가지고 이제 청태종한테 몽골이 모두 무릎을 꿇거든요. 그때 그 무릎을 꿇지 않은 세력들이 오늘날 서쪽에 가서 세운 마지막 최후의 초원 유목 제국이 준가르 칸국입니다. 이 준가르 칸국은 티벳을 지배하면서 티벳의 달라이라마의 지지를 얻으면서 쿠빌라이가 세웠던 아흐몽골 올로스의 모든 권리는 우리한테 있다. 그래서 만주족은 전부 저건 가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만주족이 가만히 있겠어요? 청나라가. 그래서 그 청나라가 이제 드디어 남쪽에 있는 명나라의 마지막 잔존 세력들, 5.3개의 난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3번의 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진압을 한 후에 드디어 서정에 들어갑니다. 서쪽 정벌에. 그래서 1690년에서 1697년 요거 딱 하면 이렇게, 이때 가서 강희자가 준가르 원정을 가서 여기를 다 깨부숩니다. 다 깨부수고 나중에 이제 강희제 이후에 100년이 지난 후에 걸륭제 때는 준가르 칸국이 완벽하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때 이걸 기념해서 열화성에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되죠. 그때 그 걸륭제를 찾아갔던 사람이 남긴 일기가 바로 열화일기입니다. 그러니까 열화일기는 준가르 칸국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준가르 칸국이 무너지게 되면서 여기서 쫓겨갔던 위구르족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이곳에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강 위구르 자치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강 위구르 자치구가 없었을 때는 여기가 몽골계 준가르 칸국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준가르 칸국이 거의 전멸을 시키면서 준가르 칸국의 마지막 칸도 굶어 죽었어요. 그 정도로 처절하게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텅텅 비니까 오늘날 우즈벡에 있었던 그 아까 얘기했던 예르칸국들, 그 잔존 세력들이 재빨리 보따리를 쌓아들고 여기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착해 살만 것이 바로 신강 위구르족이다. 이런 역사적인 맥락은 우리가 북방 유목 수렵사를 하면서 다시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은 거란사를 공부하면서 유목 수렵의 민족사의 큰 흐름, 민족 역사의 큰 흐름만 간단하게 살핀 것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북방민족 3000년 역사의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우리 고려, 조선 이렇게 5단계로 나눈다면 거란, 여진, 몽골, 그리고 이 부분을 꼭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몽골이, 우리는 항상 뭘 배우냐면 1368년에 몽골이 망했다고 배워요. 아니, 나라가 있는데 왜 망해요? 단지 남중국에서 북쪽으로 물러간 거예요. 그때 대칸이 누구냐? 아이시유 다라예요. 아이시유 다라. 그 어머니는 고려 기황후입니다. 그러니까 기황후의 아들이 대칸이 돼서 엄마 모시고 북쪽으로 간 거예요. 북쪽으로. 그래서 거기서 2년 후에 대칸이 된 겁니다. 그 역사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냥 1368년에 몽골이 망했다. 그건 중국적 시각이에요. 몽골은 계속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1635년까지. 그때 바로 몽골이 바로 청나라의 청태종 홍타시한테 무릎을 꿇으면서 홍타시는 서쪽에 있는 몽골을 완전하게 지배하니까 그 힘을 어디로? 바로
조선으로. 그래서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자호란을 단지 만주와 이 조선과의 싸움으로 보면 안 됩니다. 동아시아 전체의 맥락 속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잔존 세력들이 준가르를 세웠기 때문에 티벳을 놓고 어떻게든지 정통성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준가르가 완전히 정복되면서 걸륭제가 열화성에서 잔치를 벌였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박지원이 그때 거기에 찾아가서 남긴 기록이 바로 열하일기다. 그렇게 이해해야만 전체 맥락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북원, 그리고 이제 만주족의 청나라, 마지막 정복 왕조였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3000년의 북방민족 흐름사가 완결이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다음 주에는 견제와 균형의 정치 철학이라는 동아시아 4강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 역사를 보는 논, 뭐 이하 동서설이라든지 북방 유목세계와 남방 농경 세력의 뭐 이렇게 쟁투사, 이런 전반적인 이 동아시아의 정치 세력, 이것을 철학이란 관점, 역사라는 관점으로 살피는 것이 제7강이 되겠습니다. 자, 거란사 6강을 마치고 제7강에서 찾아뵙겠습니다.